지금 정말 봐야 할 영화, 좋은 영화들 추천해드립니다.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동진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들꽃 영화상이 코앞인데. 네, 5일 남았습니다. 네. 5월 28일. 네.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수상자도 알아요. 근데 저희 들꽃 영화상의 특징은 네. 미리 수상자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는 다 와야 돼요. 현장에서 발표하는 거라 그걸 저희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저는 알죠.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최종 결정 심사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심사위원장 따로 있는데 있고. 어쨌든 저한테 최종 결재를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제가 트로피를 만들잖아요. 선생님께서 트로피를 만드니까. 트로피에 이름을 넣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런 것을 제가 기자라면 네. 누가 상을 탈까? 누가 수상자일까 알고 싶으면 트로피 제작 업체 뒤지면 돼요. 그러네요. 진짜 또.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러네요. 선생님께서 기자 경력이 있었던 걸로 지금 팁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팔려면 팔 수 있는데 네. 굳이 뭐 꼭 그렇게까지.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공개하는 그 묘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상, 청룡, 대종상 다 미리 알려주거든요. 왜냐하면 수상자한테 안 올까봐. 그리고 또 뭐 소감도 준비하고 네. 그래야 되니까. 그 후보자들이 자기가 떨어졌다고 하면 안 올까봐 네. 미리 알려주는 건데 제가 1회부터 안 오려면 오지 않을 거면 오지 마라. 그럼 나중에 받아라.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래서 요새는 그 후보자들이 거의 다 와요. 네. 이혜영 씨도 왔었어요. 이혜영님이 네. 들꽃 영화세요. 홍상수 영화 후보로 올라서 여우주 후보로 올라서 왔었는데 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못하는데. 이혜영 배우 같은 거물을 앉혀놓고 상을 안 준다고요? 제가 악수를 하면서 이번엔 아닌데. 선생님 놀랬겠어요. 이혜영님이 오히려 나를 거기서. 미워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15개 부분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서 얘기한 영화들이에요. 그 감독상 후보로 네. 극영화 후보로 올라 있는 게 다들 알고 계시는 뭐 아침바다 갈매기는 해야 할 일 딸에 대하여 네, 등등 그런 영화들입니다. 소개해 주셨죠. 저희 장손 이런 영화들이 다 극영화 감독상에 올라 있고 다큐멘터리 감독상에도 예컨대 관동 대지진 얘기, 네. 간도 대지진 얘기를 다뤘던 다큐멘터리라든가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작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더 발칙한 영화들도 발굴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작품들이 과히 많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이걸 심사를 한 4차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출품을 받는 게 아니고요. 개봉된 독립영화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워낙 많은 편수를 하고 있고 거기서 1차를 거르고 예심하고 본심하고 나중에 과거 수상했던 수상자들이 투표를 해요. 네. 그래서 대상을 따로 고르고 그래서 4차에 걸쳐서 비교적 면밀하게 수상작과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과거에 상을 받았던 분들이 모여서 투표한다는 거 그게 참 재밌는 제도예요. 아카데미를 표방한 건데 이게 예컨대 아카데미 97년 됐으니까 네. 과거에 수상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꽃도 만약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30년, 40년 가면 결국은 그렇게 수상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게 더 강화되겠죠. 30년, 40년 가야죠, 선생님. 5월 28일 수요일 오후 6시 서울 상암동 영상자료원 극장에서 시상식을 하는데요. 제가 그것도 가슴 아프죠. 사실 원래 야외에서 했어요. 왜냐면 들꽃 영화상이니까 들꽃이 피고 있는 야외에서 했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이 듭니다. 야외에 무대 만들고 이렇게 조명 시스템 또 음향 시스템 다 들어가려면 그게 다 돈입니다. 네. 참 제가 가슴이 미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내로 실내에서 하는데 이날 비가 올지도 몰라요, 선생님. 그래서 실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들꽃 할 때 아침에 비 오면요. 저희가 시상식 할 때는 겠어요. 밖에서 야외에서 할 때요?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심지어 코로나 때도 야외에서 했어요. 제가. 그거 다 띄워놓고 해야 되잖아요. 네. 야외니까 여배우분들이 왔을 때 마스크를 하고 왔다가 그분들 이제 화장도 하고 이렇게 차려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너무 싫다며 마스크 벗어제끼고 야외니까 가능했죠. 그때도 유일하게 어쨌든 그 팬데믹 시대에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시상식이 들꽃 영화상입니다. 그럼 여기 5월 28일 오후 6시 서울 상암동 영상자료원 극장에 우리가 딱 가면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건 이제 미리 들어올 분들을 정해서 하겠죠. 아무래도 이런 좌석수가 한정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저희 약간 그 컨트롤은 합니다만 저의 기본적인 취지는 수상자 후보, 네. 전년도 수상자 시상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후원해 주신 분들. 아, 후원해 주신 분들. 후원자 명단이 쫙 있어서 네. 후원해 주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시기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초청도 좀 하고 이거 안 보면 정말 죽겠다 이러신다면 제가 또 모시죠. 아하. 그건 뭐 대단한 일이라. 여러분 후원자들끼리 모여 이게 아니라 이게 대부분 시민 후원자들이기 때문에 네. 소액 시민 후원자들. 네, 대부분 이제 뭐 5만 원, 10,000원, 10만 원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제가 다 제 수첩에 다 이렇게 명단 적어놓고. 그래서 와서 이름을 말씀하시면 제가 드려보는 거. 그 명단도 다 외우시고 그래서 누군지 다 알고. 그리고 대체로 이게 낚시 같은 거예요. 후원이 한 번 하잖아요. 그럼 또 하게 돼 있어요. 계속 하는 그 분들이 계신다. 네, 그런 분들 제가 원하고 있죠. 이게 시민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영화 영화제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서 의미가 깊은 영화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는 자부예요. 뭐냐면 제가 중앙정부 자금과 지방정부 자금을 안 받았어요. 의지가 있었고 네. 정치적으로 좀 좀 급진적인 영화가 나올 수도 있고 파격적인 작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구설수나 이런저런 그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많은 영화제들이 자금 지원받는데 네. 나도 몇 억 받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서울시에 받을까 뭐 돈을 준다면 지방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그거를 안 받고 12년을 버텨오긴 했습니다. 네, 이빨이 전혀 안 받고요. 3주가 지났는데 계속 6개월을 해야 되니까 이빨을. 네. 그렇군요, 선생님. 제가 돈을 안 받았어요. 당연히 저는 공적 지원금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없습니다. 와. 그게 이제 대단히 놀라운 것은 제 스태프들이죠. 왜냐하면 스태프들한테 제가 돈을 못 주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각자가 저도 뭐 글을 쓰고 뭐 어떻게 염려하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자가 다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때 모여서 하는 거죠. 한 4개월 모여서. 예전에는 제가 상황 좋을 때는 그래서 4개월, 3개월 월급을 만들었었는데 네. 올해는 도저히 안 돼요. 그냥 무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보다 제 스태프들이 놀랍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그런 만큼 영화에 대한 애정이 뜨거운 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들꽃 영화상이 그래서 원래 그 취지에서 이게 색깔이 옅어지거나 네. 퇴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했던 것은 좋은 영화와 독립 영화와 실험적인 영화와 미래지향적 영화를 만들자, 그런 감독들을 키우자 이런 거였거든요. 네. 이 상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래서 제가 뭐 CJ나 어디나 이렇게 연합을 잘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업적 자본하고 결합을 하면 좋긴 한데 네. 거기가 그렇게 또 나쁜 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봉준호 감독님 그렇죠. 병원에서 받아서 하시잖아요. 저는 항상 상업영화로 돈 번 사람들의 돈 뺏자 이런 주의거든요. 돈을 뺏는 방식이 이제 근데 뭔가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무조건적인 뭔가 어떤 그 분위기가 그런 컨디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CJ든 뭐 롯데든 뭐 메가박스든 얼마든지 저는 뭐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먼저 가서 뭐 같이 하자 이렇게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문호는 개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먼저 제안을 안 한 것뿐이고 주도권은 내가 잡아야 되니까. 독립영화 쪽이 주도권을 잡자 이런 거죠. 아, 그렇구나.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 아젠다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민 후원을 많이 받아서 유지를 해야겠네요. 이 들꽃 영화제는 여러모로. 근데 돈 벌고 싶어. 어떤 후배가 저한테 그렇게 힘들면 영화제를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했더니 저한테 뭐냐면 후배가 왜 그런 얘기 들으면 눈빛이 흔들릴까? 왜 저라고 왜 좀 편한 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팔까 하면서 눈빛이 흔들린. 얼마 받을까? 그러면서. 네. 그러나 이 애정으로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건데요. 들꽃 영화제. 상업, 돈 이런 얘기하면 이분을 안 떠올릴 수가 없죠.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네, 개봉했죠. 이거는 어떤가요, 지금? 누구나 톰 크루즈는 워낙 팬층이 두텁고 또 미션 임파서블이니까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고마운 영화예요. 왜냐하면 극장이 지금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쨌든 많은 관객들 다시 극장을 불러 모으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왔는데 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보니까 어떤 그 포스터를 보니까 저 영화도 재밌을까 하면 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장의 사람들 모객하는 데 있어서 미션 임파서블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한번 일단 오는 게 중요하다.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한 400만, 500만, 600만 하거든요. 네.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2번 미션 임파서블이. 탐 크루즈가 나이가 지금 2부에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액션을 직접 하는데 나는 탐 크루즈를 볼 때마다 원래 그 비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 죽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위험해. 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액션들이. 네. 성룡도 이제 액션 안 해요. 근데 탐 크루즈는 진짜 뛰어내리잖아요. 진짜 뛰어내리고 진짜 매달리고. 대단한데 저는 아끼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 탐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의 그 인기의 요인은 미션 임파서블만이 아니라 네. 탐 크루즈 자체예요. 맞아요. 한국에서 인기가 너무 좋고 오죽하면 이제 친절한 톰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탐 크루즈도 그걸 즐겨요. 한국에 오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은 안 가도 한국 와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그게 뭐 시장의 파이가 크든 작든 한국에 와서 관객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지난달에 있었던 콜드플레이. 예.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도 한국 청중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크리스 마틴이 우리 탄핵 요정이라면서요. 그분이 올 때마다 한국 대통령이 없다. 저는 크리스 마틴이 기네스 펠트로하고 헤어지고 다코다 패닝하고 사는 줄을 몰랐어. 다코다 패닝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몰랐을 때 우리 제 딸이 아빠는 그래서 영화를 하면 안 돼. 트렌드가 너무 약해. 다코다 패닝하고 살고 있구나. 기네스 펠트로하고는 언제 헤어졌어요?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선생님. 헤어지고 저 연애하는 줄은 알았는데 다코다 패닝하고 하는지는 몰랐어요. 크리스 마틴이 그게요. 경기도 고향에서 했잖아요. 네네. 거의 그 야외 그 경기장이 커요. 5만 4천 들어가요. 6일 동안에 30만 모았어요. 네. 꽉꽉 찼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기를 모았고 톰 크루즈가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오면 극장가의 콜드플레이다. 미션 임파서블이 재미없어 보다도 톰 크루즈 왔어 안 왔어요. 한국에.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하는데 톰 크루즈의 일정을 빼는 게 거의 1년 전부터 빼는 거예요. 워낙 바쁘니까. 그러니까 다 준비해서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지 영화를 공개하기 전에 사람들이 톰 크루즈를 보고 미션 임파서블 하나 봐 이렇게 되거든요. 선생님 저희 제작진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다코다 패닝이 아니라 다코다 존슨이래요. 그렇죠. 다코다 패닝하고는 죄송합니다.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깜짝 놀랐죠. 이름 똑같잖아. 다코다 존슨이 누구 딸인지 알죠? 누구 딸인가요? 단 존슨 딸이죠. 돈 존슨. 네. 멜라니 그리피스. 그 사이에서 난 딸이죠. 와. 돈 존슨이 진짜 잘생긴 배우였어요. 그렇죠. 지금의 정준우 우리나라 정준우 씨한테 제가 지나가다 당신 돈 존슨 닮았어. 정준우 씨가 집에 가서 검색해 보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할 만한 사람 내가 잘생겼었어요. 어쨌든 크리스 마틴은 다코다 존슨. 크리스 마틴은 탁월한 미인들과 계속 사귀고 있네요. 돈이 많으니까. 노래를 잘하고. 내가 봤을 때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노래 잘하는 남자.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크리스 마틴이. 상남자죠. 멋지게 생겼잖아요. 노래 잘하지. 잘생겼지.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좀 올바르고. 그렇죠. 그런 사람 좋아하죠. 오늘 오동진 선생님과 영화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4부에 가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다코다 존슨 얘기하면서 3부에서 그 미션 임파서블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일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더 많이 보러 갈 것 같은데 한쪽에 톰 크루즈가 있다면 또 다른 편에는 홍상수 감독이 있죠. 이분이 이번에 영화가 또 만들었어요. 제가 작품 편수를 세다가 지쳤어요. 진짜 많이 만드셨죠. 데뷔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1년에 한 편씩 하시는 거예요. 2편을 만들어요. 요새는 더 이제 뭐 약간 자기 부인 자기가 같이 파트너 김민희 씨 때문에 약간 분기탱천한 것도 있어서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뭐랄까요? 철학적 구도를 하는 것 같아. 아, 요즘이요? 영화에서? 그 홍상수의 영화의 특징은 영화란 삶의 에세이 같은 거니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얘기는 많다. 그리고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 스타일이죠. 영화를 뭐 엄청난 장치를 동원하고 엄청난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카메라 찍고 자기가 촬영도 해요. 홍상수 영화는 9천만 원 1억이 넘질 않아. 그 편수가 뭐 한 40편 되잖아요. 그야말로 감독의 에세이네요. 진짜. 전 세계에서 국가 하나에서 한 편씩만 상영을 가져가도 편수가 많기 때문에 네. 영화사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아, 그렇게 또 제작자의 관점에서 출판사가 예. 자기가 출판한 책 500권이 있잖아요.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권씩만 나와도 유지는 돼요. 아,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님이 다작을 한 게 어느 나라, 어느 영화제, 어느 영화관에는 하나씩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도 걸리고 있고. 이야. 홍상수 전, 홍상수 특별전. 자주 하잖아요. 그런 거. 유럽에서 뭐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 회사에 들어갈 걸 그랬어요. 홍상수 감독은 저 대화가 잘 안 되고요. 아, 선생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되세요? 전문답을 하니까. 이 형님이 거의 스님이야. 물은 무리로 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터뷰는 그냥 언감생심 영화만 보고 영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어떤 생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홍상수 영화는 그냥 홍상수 표입니다. 그렇죠. 정말. 되고요.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비교적 전기 부분의 그 영화들을 좋아합니다만 요즘은 뭐랄까요 깊이가 더해졌어요. 아, 깊이가 더해졌다고요? 네. 저는 언젠가부터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안 보고 있는데 네.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깊이가 더해졌다니까 또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두고 다중 시점의 어떤 이런 저예산 영화에서 다중 시점의 그 시퀀스를 만들어내요. 네, 그런 네. 것들도 굉장히 정교한 자기 어떤 영화적 지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저는 뭐 홍상수 감독을 존경합니다. 네. 이번 영화 제목이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네. 정말 선문답 같네요. 정원에 있는 그 나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한 집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를 따라서 네. 부모를 만났고 근데 그 집이 정원이 좀 남다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벌어지는 얘기예요. 오. 관계의 어떤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 정원이나 나무를 보는 재미도 있겠는데요, 이건. 그렇다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풍광을 찍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분이 왕가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건 또. 네. 그냥 제목이 주는 독특한 맛이 있죠. 네. 제목을 잘 짓잖아요. 강원도의 힘.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네. 그 홍상수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한 것 같고요. 그 영화가 때로는 매우 철학적이거나 삶의 지혜를 통찰을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저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너무 많아서 홍상수 영화를 또 까먹기 쉽지만 볼 때는 깨달음이 있어요. 30편이 넘으니까 네. 지금. 깨달음이 네. 있어요. 이 깨달음을 주는 철학적 감독이죠. 아하. 유럽이 굉장히 좋아하고, 네. 베를린이 그렇게 좋아해요. 홍상수 감독을요. 베를린에서 또 주려고 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건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베를린이 홍상수 정도의 감독이라면 네. 깐느에 뺏기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아, 영화제끼리 또 그런 게 있나요? 강하죠. 베니스에 가? 배신이야. 뭐 이런 그래요, 진짜. 네. 그래서 뭐 감독이 어떤 영화제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하. 네. 깐느는 감독 선택하면 안 버려요. 아하. 어떤 감독은 계속 붙잡고 간다고요. 네. 그 아주 망작을 만들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배려를 해주죠. 아, 그래서 어디서 영화제에서 상 한 번 받으면 또 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가요? 감독에 따라서. 박찬욱 감독도 그렇고 고레다 이렇까지도 그렇고 그렇죠. 봉준호도 그런 거예요. 예. 깐느가 픽업했다 이거야. 내가 이 감독 내가 키웠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하고 자부심을 갖고 싶어하거든요. 아, 이런 얘기는 저는 진짜 어디서 못 들어봤네요. 아하, 그렇구나. 베를린은 홍상수입니다. 네, 베를린은 홍상수 감독의 이번에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이게 33번째 장편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1년에 한두 편씩 계속 만드시는 거네요.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야당 황병국 감독 3편 만들었는데. 황병국 감독님. 황병국 감독 20년간 3편 2분의 만들었는데. 1패 지금.
홍상선도 33편 만들었어요. 또 황명 감독 출연을 많이 해서 그렇죠. 출연한 영화는 한 20편 돼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죠. 뭐. 참여한 영화 20편이 넘으니 20편이 넘으니까. 그리고 황 감독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야당이 아무래도 흥행 성공을 네. 할 걸로 보이니까 하고 있고 네.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K-넘버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던데요. 여기 감독 이름이 선희 앵겔스도프예요. 제가 만났어요. 아, 이분을요? 한 3번인가 술 마셨어요. 아, 정말요? 좋은 여성이에요. 좋은 여성이. 착한 여성이에요. 그게 아니고. 근데 왜냐하면 입양아예요. 아, 그래서 앵겔스도프. 앵겔스도프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첫 번째 만나서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찍은 다큐가 입양하니까 엄마를 찾는 다큐를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찾았어. 아, 어머니 찾았어요. 근데 엄마가 안 만나죠.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앵겔스도프가 많은 입양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입양아들이 우리 무슨 휴먼 다큐나 이런 거 보면 네. 인간극장 이런 거 보면 이제 만나서 다시 결합하고 어머니랑 잘 지내고 이런 네. 해피엔드가 많잖아요. 네, 뭐 여러 갈등이 있지만 또 극복하고. 근데 한 70%는 안 만나준대요. 부모님들이요. 네, 엄마가 안 만나. 엄마는 다른 삶이 있고 이미 다른 자식도 있고. 어머나. 과거를 노출시키는 거니까 이해도 가요. 우리나라에선 특히 또 그런 거를 또 숨기려고 했죠 예전에. 그게 자기는 이해가 간대요. 그래도 입양아 분들한테는 두 번째 상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다시 돌아갔을 때 네덜란드 돌아가고 나서 두 번째 왔을 때 애를 낳더라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엄마가 돼서 돌아온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뭐랄까 실망감, 상실감이 이제 자기가 엄마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겠죠. 네. 어쨌든 또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게 해외 입양아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상업적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만 어떤 의식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이런 K-넘버 이런 작품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게 큰 어떤 사건이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정말 많은 아기들을 해외 입양을 그렇죠. 보냈는데 팔았죠. 사실은. 예, 이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국가 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백업하느냐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입양아를 보내는데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잘 선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들이 한국에 다시 찾아오거나 그들이 뭔가 한국에서 하고 싶어 할 때 뭔가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영화도 사실 어떤 그렇죠. 영화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장관이 된다면. 그러게요. 선생님께서 꼭 되셔야 되는데 치아를 어떻게 잘 치료를 하시고. 일단 6개월 후에 다 넣으면 제가. 치아가 다 치료가 완료되면 6개월 후에. 선생님 이것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선희 씨가 선희 감독이 어렵게 영화를 만들고 있고 어렵게 자기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자기 삶을 지탱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도와주는 것은 영화를 보는 거죠. 네. 그녀가 그렇게 힘들게 영화를 만드는데 영화 한 시간만 보는 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니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K-넘버. 선희 앵겔스도프 감독의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럼 이분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입양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겠네요. 공동 감독이에요. 이 포함해서 3명인가 4명의 감독이 공동 제작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에피소드와 각각의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넘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거죠. 자기 자기의 실존의 어떤 경로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같이 혈연으로 묶여 있는 사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못 찾는 게 그게 큰일인가? 근데 본인의 정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은 외국말을 하는데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이고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거나 자기 엄마를 한번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같은 저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죠. 네. 한번 봐야겠습니다. K-넘버 다큐멘터리. 그리고 오동진 선생님 오시면 우리가 항상 OTT 영화도 추천을 받죠. 어떤 작품을 이번에는 추천해 주실까요? 이거를 안 보시면 후회되시는. 어떤 작품일까요? 트루 디텍티브라고요. 트루 디텍티브가 시즌 4예요 이번이. OTT 어디서 하나요 이거? 이건 쿠팡에서예요. 쿠팡에서요. 예. 트루 디텍티브 1이
최고의 걸작이에요. 아. 최고의 걸작.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만큼 최고의 걸작. 네. 매튜 맥커너헤이와 우디 해럴슨이 나왔었는데 모든 시즌 드라마나 모든 미국 드라마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기준이 이거예요. 아, 트루 디텍티브. 네, 트루 디텍티브 1 이전과 1 이후로 나뉘어요. 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진짜예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진짜예요. 근데 어쨌든 시즌 1과 시즌 2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었고요. 네. 지금 시즌 4가 나왔는데 주인공이 조디 포스터예요. 아, 조디 포스터가 네. 나와요. 조디 포스터가 1962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얼굴을 보면 약간 주름이 아니라 선이 거 있어. 늙어서. 근데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저는 조디 포스터의 그 나이든 얼굴이 정말 좋습니다. 전 더 좋아요. 고치지 않고. 네, 저는 더 조디 좋아요. 포스터랑 저도. 네. 더 이상 말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또 만나셨어요? 술 3번 같이 드신 거예요? 조디 포스터는 보고 싶었죠, 지금 정말. 근데 저 보고 싶었죠. 볼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들꽃 영화제 한번 언젠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초대할 수 있는 날이. 아니 후원을 해달라고 제가. 후원을 해달라고 할 수 한국의 있겠네요. 독립영화 쪽에 후원을 해달라고. 네. 괜찮은데. 네. 아. 어쨌든 이 영화는 배경이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요. 알래스카의 그 애니스라는 소도시 타운에서 벌어진 일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광산이 하나 있고요. 네. 북극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뭐 예전에 고생물 2억만 년 전에 뭐 고생물을 채취해서 DNA를 그 추출해내는 이런 연구를 하는 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알래스카 이 애니스라는 그 도시는 영하 막 수십 도예요. 이 드라마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미국 본토에서 이런 데는 좀 지원을 하겠죠. 네. 광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북극연구소에 있는 8명의 그 연구자들이 갑자기 사라져. 아, 왜요? 그냥 없어. 실종된 거예요. 나중에 발견됐는데 7명의 사체가 발견돼요. 다 밝아버린 채로 꽁꽁 얼어서. 그리고 누가 거기를 와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살인 사건이잖아요. 네. 갑자기 이들이 옷 벗고 뛰어나와서 얼어 죽을 일은 없고. 그럴 리는 없죠. 한 명은 실종됐어. 그러니까 실종 사건과 7명의 살인 사건을 풀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누이트족의 어떤 여성이 네. 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살해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살해당 그 여성을 살해한 범인들 쫓는 또 이런 수사가 한쪽엔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나중에 이게 겹쳐져요. 이 북극의 엄혹한 추위와 그 불가능한 인간이 생존하기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인간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악마가 될 수 있다. 사실 트루 디텍티브의 시즌 드라마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어두운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인간이 어둠 자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두운 존재고 마치 그 여러분들 재수없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셉 콘라드의 어둠의 심연. 그 사람이 자기의 어둠의 심연을 유체 이탈로 이렇게 지켜보는 느낌. 예. 이런 게 이 트루 디텍티브의 톤의 매너예요. 아주 독특하고 아주 어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든 그 속에서 뭔가를 이뤄내서 살려고 합니다. 거기에 정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악마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악마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경찰서장인 조디 포스터가 뭔가를 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꼭 사람을 살리는 일만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게 많잖아요. 오히려 정의에 약간 눈을 감아야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한 뭐랄까 인간 삶에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다면적인 것들 한꺼번에 보여주는 작품이 이겁니다. 저는 6부작인데요. 한 7시간 걸리거든요. 네. 뭐 폭삭 속았수다. 16부작에 비하면 껌입니다. 네. 7시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주말에 쿠팡 플레이는 아마 그 쿠팡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죠. 쿠팡 보실 수가 있는 쿠팡에 의외로 좋은 작품이 있어요. 그 박찬호의 동조자도 쿠팡에 있어요. 그 쿠팡 보실 때 트루 디텍티브 보시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한번 봐야겠네요. 저 쿠팡은 대부분 다 가입해서 뭐 이것저것 물건 사고 하는데 여기 OTT도 있다. 저는 제가 이제 7시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커피를 드시면서 보시거나 하는데 저는 주로 맥주를 마시면서 그 맥주 한
그래서 6부작을 다 보면 제가 거의 혹시 그래서 또 재밌었던 거 아닐까요? 선생님 갑자기 신뢰가 떨어지는 약간의 감정이 고양이 되는 건 사실이야. 왜냐하면 이제 6부작쯤 됐을 때 맥주가 한 6캔, 7캔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6팩을 먹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런 야구 보실 때도 보시죠. 그때 야구 볼 때 많이들 그러죠. 네, 집중하시잖아요. 네.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까지 추천을 하시니까 트루 디텍티브를 봤느냐 안 봤느냐 그 전과 그 후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이거를 시즌 1부터 다시 보겠다. 시즌 1 8부작이에요. 시즌 1, 2, 3가 다 8부작이면 24개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시즌 4 봐도 시즌 4 된다. 보셔도 돼요. 그렇게 할게요. 조셉 콘라드의 암흑의 중심이면 이게 그때 지옥의 묵시록 그렇죠. 그 원작이라고 해야 되죠. 여기와 비할 정도라고 하니까 진짜 기대가 되네요. 그렇다고 콘라드 소설 또 찾아서 보지 마세요. 그거 지루해요. 보지 마세요. 네. 이번에는 안 지루한 예술 영화도 한 편 소개해 주세요. 예술 영화 또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네.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세븐 베일즈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베일즈가 베일에 갈 때 베일. 네. 7가지 베일이겠죠. 얼굴을 덮는 그 베일. 아톰 에고인왕이라는 감독의 작품이에요. 네. 과거에 캐나다의 3자 감독하면 데빗 크로넨버그, 아톰 에고인왕, 프랑스와 지라르 이게 3자 감독이었어요. 요즘은 드니 빌레브, 자비에 돌란 그리고 얼마 전에 사망한 누구 있어요. 어쨌든 누구지? 짱마르크 발레. 그게 현재 캐나다 3자 감독이고 캐나다의 3대 감독. 과거의 3자 감독 중에 한 명이 아톰 에고인왕인데 오랜만에 작품을 냈고요. 이 작품이 아마 베니스에 갔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7개의 덮게 돼요. 세븐 베일즈. 이게 어떤 살로메라는 연극을 하는 연극 얘기예요. 결국은 아톰 에고인왕이 자기가 영화를 만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거나 연극을 만들거나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술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 삶의 욕망과 괴리되어 있는가 붙어 있는가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예술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면 안 된다. 같이 살면 안 된다. 그 예술적 욕망이라고 하는 게 주변 사람들 지치게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깨알같이 하고 있는 작품이 세븐 베이지여서 이것은 이제 예술 영화죠. 네. 이거 상업 영화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주연이기 때문에 배우들도 좋아요. 또 보고 싶죠. 우리 한국의 이혜영 배우만큼 그렇죠. 나오면 반가운 배우죠. 저도 권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세븐 베일즈. 그러니까 이게 작품을 만들면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말하자면은 액자 영화죠. 영화 속의 연극 이런 영화 거니까. 속의 연극 재밌겠네요. 그 안에 얼마나 복잡 다단하고 지리멸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가를 또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이브 마이 카도 그렇고 그 영화 속의 연극이 그렇죠. 나올 때 훨씬 입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는 안톤 체홉의 연극을 했잖아요. 근데 하마구치 류스케가 굉장히 놀랐던 게 그 영화 속의 연극을 보여줄 때 연극의 배우들이 다 다른 나라 언어예요. 그렇죠.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하도록. 그게 이제 일종의 부조리극이잖아요. 그렇죠. 의사소통의 부재를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패트 한트케의 부조리 연극, 페널티킥을 맞이한 골키퍼의 불안 이런 연극이 있었잖아요. 네. 대사가 이상해. 대사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조리극. 그런 것이 가끔 뇌를 세척합니다. 그래 아까 한국 저희 뭐죠? 아까 선생님께서 3부에서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였나요?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홍상수 감독 얘기를 하실 때 근데 예술 영화로 홍상수 감독을 구분하시진 않죠, 선생님? 아니면 그렇게 구분하시나요? 예술 상업영화 감독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죠. 그런데 홍상수 감독은 상업영화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하겠죠. 자, 저희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한 번 더 얘기를 해야죠. 제12회 들꽃영화상 시상식이 5월 28일 오후 6시 상암동 영상자료원 극장에 있습니다. 네. 후원해 주신 분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희 오늘의 기후 밴드에서 하루 전에 후원해 주신 분도 제가 체크합니다. 네. 하루 전에 후원하셔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후 밴드 후원 계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오동진 선생님 뵙고 오늘의 기후 청취자라고 하셔도 아마 봐주실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독립영화는 그 식구들하고 이제 다 끝나면 이제 뒤풀이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먹지 못해요. 먹어봐야 뭐 생맥주하고 소주 먹거든요. 술값이 살벌하게 나와요. 기회는 이때다 해서 정말 많이 먹을 나이들이고 잘 먹어요. 그래도 또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뒤풀이 비용이 없습니다. 뒤풀이 비용 후원해 주시면 제가 좌석 4개, 5개 마련해 놓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동진 선생님과 함께 정말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화 많이 추천해 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